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궜던 경제 뉴스 투데이 핫경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의대 교수들이 외래 진료를 축소하고 개원의도 주 40시간 단축 진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비상진료 대책을 추가 마련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시니어 의사를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인 의사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개원의가 희망할 경우 상급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예외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 지원 간호사, 이 PA 간호사를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기존 간호 인력을 교육하고 수당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5대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3.9%에서 6.86%로 2월 초 대비 하단은 0.1%포인트 떨어졌지만 상단은 오히려 0.21%포인트 올랐습니다. 은행들이 이같은 금리 상승, 인상에 나선 것은 금융당국이 올해 초부터 은행권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한편 주담대 잔액은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월별 기준 주담대 잔액이 가계대출 잔액과 함께 감소한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입니다. 오늘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월세 거래 비율은 70.7%로 집계됐습니다. 비아파트 세입자 10명 중 7명이 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셈인데요. 전국의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54.6%, 지난해 66%, 올해 70%대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빌라의 월세 하에는 빌라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제도 개편도 영향을 줬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SK하이닉스가 특수가스 기업 TEMC와 협업해 반도체 업계 최초로 네온가스 재활용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에만 의존해왔던 네온의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소부장 기업과 함께 재활용 기술 개발에 나선 지 1년여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이 네온은 희귀가스 중 하나로 반도체 노광 장비에 필수적인 엑시머 레이저 가스의 핵심 성분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본격적인 오늘 이야기에 앞서서 반가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3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한 결과 3월의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3.1% 늘어나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고 핵심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117억 달러로 2022년 6월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활력을 되찾고 있는 무역 수출이 앞으로 내수에도 확산되면서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힘차게 살아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 금리나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요. 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과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 그리고 위험자산의 대표격인 주식까지 모두가 또 동시에 급등하고 있는 에브리띵 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금과 비트코인, 특히 두 개, 서로 성격이 다른 두 자산의 가격이 동시에 오른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올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에브리띵 랠리, 이 만물 랠리의 배경과 전망, 올바른 대응 전략, 그리고 투자 방법까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경제인사이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황세운 의원님, 에브리띵 랠리.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단어가 아니고요. 외신도 그렇고 해외 경제 뉴스에 다 에브리띵 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 오른다는 거죠. 모든 맞습니다. 게. 안전자산도 오른다, 위험자산도 오른다, 주식도 오른다, 코인도 오른다, 금도 오른다. 집값은 좀 약간 멈추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본격적인 이 에브리띵 랠리를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낯선 단어, 안전자산, 위험자산, 개념 정리를 좀 하고 가볼까요? 네, 일단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의 위험성이 적고 네.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자산들을 안전자산이라고 부르게 네. 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금은 사실상 물론 이제 금이라는 상품도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예. 변하죠. 예. 변하기는 합니다만 그 변동폭이 상대 다른 자산, 대표적으로 주식과 비교를 했을 때 그 네. 변동폭이 상당히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변동폭. 네, 예. 변동폭 자체가 상당히 적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치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보면 국채가 또 하나의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채권. 네, 채권 중에서도 국채가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국채에 사두면 원금을 잃을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나라가 망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발행 예. 국가 물론 이제 조금 이렇게 아프리카나 중남미로 가면 신용도가 떨어지는 나라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나 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망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채도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위험자산이라고 예. 부르게 되면 그 가격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고요. 네. 원금을 잃을 수 있는 상품들이 주로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식이겠죠. 네. 주가의 변동성이 대단히 크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계실 네.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상장 폐지로 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영원되는 거죠. 그러면 영원되는 네. 거거든요.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고 심지어는 100% 손실도 가능한 상품.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고는 있습니다만 가격 변동성이 대단히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과 국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거고요. 반면에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같은 유사해 보이는 상품 중에서도 하나는 안전자산이고 하나는 위험자산인 그런 이제 상품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채권 같은 경우를 보면 국채,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죠. 그건 그렇지만 안전자산. 굉장히 안전한 네. 자산이잖아요. 반면에 회사채 중에서도 신용 등급이 낮은 네. 회사채 같은 상품군에 있단 말이에요. 채권이라는. 그렇지만 하나는 굉장히 안전한 자산이고요. 하나는 굉장히 위험한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들어봐도 설명 들어봐도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은 좀 다르게 움직일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실 텐데요. 허준영 교수님, 근데 지금 문제가 또 에브리띵 랠리, 만물 랠리라고 하는 것이 다 오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인도 연초 이후 2배 가까이 올라. 미국 주식은 자고 일어나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금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가격대에 가 있습니다. 왜 다 오르는 걸까요? 이게 왜 앞뒤 안 가리고 모든 자산이 다 오르는 걸까요? 그러니까 일부가 설명이 되고 나머지는 조금 특정한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설명이 되는 부분은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그러면 금이나 보통 현금을 갖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네. 현금은 아무래도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안전한 자산 중에는 금의 수요가 조금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라도 산다. 네, 예. 그래서 금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금 가격이 높은데 네. 거기다가 금은 최근 들어서 조금 그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 네. 지정학적 위기나 조금 불확실성이 클 때 금을 갖고 있으려고 하는 성향이 큽니다. 맞습니다. 예. 가치가 고유의 가치가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던가 아니면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라던가 국지적인 분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렇게 깎아내리고 있는 이런 이벤트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올해 세계 경제 전망치를 봐도 미국만 좋고 나머지 권역들은 다 고만고만하거나 좀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니까 아직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 이런 것도 금에 대한 인기를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 나머지 자산들은 도대체 왜 그러냐?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M7발 그러니까 결국은 AI발 뭔가 굉장한 기술 진보라든가 이런 호재들 반도체 부분에 특히 고성능 반도체 부분의 호재들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결국 미국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끌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주식 시장도 전 세계적으로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지금 보면 미국이나 유럽 쪽 주식은 괜찮은데 일본도 좋고, 일본도 괜찮고요. 근데 선진국에 비해서 신흥국 주식은 아무래도 PE라고 하죠.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 같은 건 훨씬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도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미국 시장이 워낙 좋고 선진국 시장이 좋으니까 좋아 보이는 것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반감기라고 하는 이슈, 같은 노력을 들여도 비트코인 채굴을 할 수 있는 양이 절반으로 줄어든 반감기가 4년마다 찾아오는데 그 반감기가 보통 있을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반감기를 약간 지나면 오르더라. 그런데 반감기 이전에는 사실 이전의 반감기들에 보면 오른 적도 있고 떨어진 적도 있고 많이 떨어진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다른 게 this time is different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뭐라고 하냐면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엄청난 자금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데다가 향후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입장이 결국은 위험 자산 선호 심리를 조금 더 불지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정리를 좀 해보면 고금리이긴 하나 돈이 시중에 아직은 남아있다. 돌고 있는데 이제 금리도 내린다고 한다. 그런데 금, 코인, 주식 모두 개별적으로 이벤트가 있다. 각자의 매력이 있다. 각자의 매력이 있다. 그래서 각자가 다 오른다. 이렇게 크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고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황 의원님, 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지금 금반지 한돈 3.75g이죠. 42만 원, 43만 원도 지금 넘어섰습니다. 세공료 뭐 이런 것까지 합치면 43만 원 이상이라고 하고요. 달러로 표기되는 국제금값은 인류 역사상 지금 가장 높은 최고치다. 왜 금인가요? 일단 최근에 이제 금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제 곧 시작될 거다라는 기대감. 기대감들이 금 가격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연준은 지금 올해 3번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이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거다라는 전망들이 지금 이제 거의 컨센서스가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달러가 흔해진다라는 얘기잖아요. 통화 공급을 늘림으로써 금리를 떨어뜨리는 거니까 달러가 그만큼 흔해지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게 어느 거 대비 떨어지느냐. 상대적으로 금에 대해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달러의 가치와 금의 가치는 상당 일정 부분 반비례했던 경우도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반비례했던 그런 이제 상황들이 흔히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중국이 금 매입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라는 점도 금에 대한 수요를 높임으로써 금 가격을 지속적으로 밀어 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를 하죠. 그리고 러시아가 원유를 팔아서 챙겨두었던 달러 자금을 동결시키기 시작합니다.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나도 잘못하면 저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겠구나. 사실 중국이 그동안 쌓아왔던 무역 수지 흑자들을 다 달러 자금화시켜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달러 자금들이 중국 내부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외부에 대부분 머무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런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달러에 대한 비중, 의존도는 가급적 최소화시키고 그 대체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겠다라는 이러한 유인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중국은 꾸준하게 금을 매입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아까 허 교수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중국 이외의 국가들도 지금 금 매입에 관심을 가지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브라질, 인도도 많이 써던데요.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 정치적인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금 매입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금리 인하, 연준의 금리 인하라는 것이 금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 여러 가지 국가들이 금 매입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금 가격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 좀 더 가볼게요. 허준영 교수님, 중국이 너무 많이 사고 있고요. 금을 사도 진짜 많이 사고 중국만 사는 게 아니라 뭐 인도, 브릭스 국가들이 전통적으로 많이 사면서 약간 음모론 쪽에서는 이제 탈달러? 달러의 안티달러 현상이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중국을 위해서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금을 사는 이유는 뭘까요? 달러가 버젓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쨌든 간에 부동산 침체도 있고 증시도 추락하고 있고 거기다가 위안화 약세에 따른 위험 회피 수단이 뭔가 필요한데 네. 방금 전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달러를 가지기에는 약간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 데다가 네. 저희가 사실 중국에 대해서는 꼭 잊지 말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중국은 생각보다 아직 자본주의 경제가 완벽하게 들어온 나라가 아니라서 사실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이 살 수 있는 파이낸셜 애셋이 언제나 모자라는 국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중국에서 금을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밸류를 두는 이유도 저희는 네.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이제 투자 가능한 자산이 조금 부족한 나라라고 가진 부에 비해서 투자 가능한 자산이 좀 부족한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앵커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 그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사실 또 놓치지 말아야 될 중국의 최근의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1대1로라는 정책을 아주 오랫동안 네. 해왔잖아요. 예. 결국 이것은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느냐 하면 대금을 주고받을 때 달러화로도 하지만 위안화로도 하면서 위안화의 어떤 통용 범위나 패권을 좀 넓히려고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런 측면에서 달러랑 위안화의 경쟁이라는 측면도 저희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금을 사들이고 있는 것은 중앙은행뿐만이 아니고 개인들도 사실 투자 자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을 사들이고 있다. 거기다가 중국이랑 인도가 또 대표적으로 귀금속에 대한 수요가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요. 네. 인기가 많죠, 전통적으로. 네, 수요가 높은 네. 나라고 귀금속 중에서도 금에 대한 선호가 강한 나라들이다 보니까 이 나라들에서 지금 굉장히 금을 수요하는 수요가 강하다. 결국 그것이 글로벌 금 가격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금에 대해서 좀 봤는데요. 황세훈 의원님, 우리가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했을 때는 미 국채와 달러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야말로 뭐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인데 최근 에브리띵 랠리 때 보면 분명히 최근 달러가 망한 건 아닙니다. 하락한 건 아니라 뭐 달러 가치도 올랐고 우리 원달러 환율도 오른 거는 맞지만 랠리라고 하기에는 좀 달러가 역부족인 게 있습니다. 이 달러에 대한 전망 한번 볼까요? 이번에 좀 빠져 있어요, 약간. 네네, 일단 달러 강세에 대한 전망은 조금 이제 갈리고는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요. 네. 반면에 그렇지 않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달러가 이제 완전히 약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들도 있죠. 네. 그렇지만 당분간은 달러가 현재의 상황에서 크게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통화 정책만 놓고 보면 분명히 달러가 약세로 가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금리를 내리니까. 네, 금리를 내릴 거니까 금리를 내리게 되면 달러가 흔해지는 것이고요. 예. 상대적으로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약세로 돌아서는 것이 정상적인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미국만 금리를 내릴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동안 기준금리를 올릴 때 미국이 가장 급격하게 올린 건 사실인데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다른 국가들도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인플레이션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어느 정도 지금 조금 잦아드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미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들, 특히 서방 국가들에서도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 되면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데 서방 국가들도 금리를 따라서 내리게 되면 사실 이 상대적인 가치는 그렇게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같이 절하되니까. 같이 떨어지는 예. 거기 때문에 이 상대적인 가치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올해 아마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들이 충분히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같이 떨어지게 된다면 달러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환율은 반드시 금리 격차만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율은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해당 국가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지금 건실하냐, 네. 견고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느냐를 반영하는 것이 또 환율이기도 합니다. 네.
미국을 보면 지금 전 세계 경제에서 가장 견고한 성장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예. 환율은 분명히 해당 국가의 이런 경제적 건전성을 반영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가지고 현재의 이러한 강한 달러라는 이런 결과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저력을 반영하는 결과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올해 이제 하반기까지 미국 경제는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된다면 환율은 강달러는 계속해서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기는 힘들어도 현재의 수준에서 어느 정도의 진폭을 보이면서 유지되는 그럴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인하를 하더라도 유럽중앙은행이 뭐 더 많이 더 인하할 테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물 랠리에는 달러가 살짝 빠져 있지만 그렇다고 뭐 달러 가치가 떨어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네네.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고요. 또 하나가 은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준 교수님. 왜냐하면 금값은 지금 인류 역사상 최고치잖아요. 근데 은은 아직 전고점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만약에 정말 상승 랠리가 올 때는 은 무섭다. 은을 뭐 폭등할 걸 찾아. 은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은은 그러니까 오르긴 올랐는데도 금만큼 못 올랐잖아요. 이게 금의 동생은 맞는데 네. 금이랑 매력도가 좀 다른 동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사실은 이제 금하고 은 사이에 공통점은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네. 때 우리 앞으로 이제 벌어질 일이겠죠. 네. 그럴 때 금 가격도 오르면서 은 가격도 보통 같이 오르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지정학적 위기나 조금 불확실성이 커질 때 금이랑 은이 같이 가격이 조금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비슷하네요. 공통점인데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차이점은 최종 수요처가 조금 많이 다릅니다. 예. 금 같은 경우는 산업에 들어가는 게 12%밖에 안 되고요. 예. 나머지는 다 투자용이나 귀금속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투자용이랑 귀금속용은 보통은 이제 그 경기랑은 약간 무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게 있고요. 예. 반면에 은은 산업에 들어가는 게 60%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산업에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느냐? 전자제품, 태양광 패널, 그리고 기타 산업에 들어가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은 가격이 언제 금 가격에 비해서 조금 더 상승폭이 크냐라고 하면 경기 반등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때 조금 더 큽니다. 아무래도 산업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금은 뭐 아무래도 그때는 은 가격보다는 좀 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올해까지는 아마 전 세계의 성장률 같은 것을 볼 때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는 시기는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은의 최종 어떤 수요처 중에 하나가 태양광 패널인데 전 세계에서 태양광 패널을 제일 크게 하는 나라가 어디죠? 중국입니다. 중국. 예. 중국의 경제가 아직 반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은에 대해서 수요가 조금 아직까지는 반등을 본격적으로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전 세계 경제가 그리고 중국이라는 전 세계의 공장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면 결국 은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은 가격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중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풀릴지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봐도 중국 경제와 은 가격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은까지 달러 은도 살펴봤는데요. 대응 전략, 직접 투자 전략도 잠깐 점검해 보고 가겠습니다. 황세현 의원님, 이제 금테크라는 말, 금 투자를 하고 싶다. 가장 퍼뜩 먼저 떠오르는 것은 돌반지 사던가 골드바를 사던가. 요즘에는 주식시장에 금 ETF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이 좀 있습니다. 하나씩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금 투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단히 많으실 텐데요. 네. 가장 전통적인 금 투자 방법은 골드바. 방금 네. 말씀하셨던 뭐 돌반지. 사실 돌반지랑 골드바는 실질적으로는 같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골드바라고 부르겠습니다. 실물금. 네, 실물금, 네. 진짜금. 네. 네, 실물금에 대한 투자가 사실 가장 전통적인 금에 대한 투자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경로를 통해서 금을 실제로 구입을 하셔서 그걸 이제 가정에서 개인이 직접 보관을 하는 그런 네. 형태로 투자를 하셨던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깔끔하네요. 네. 사서 그냥 딱 네, 집에. 사서 내가 네. 그냥 직접 가지고 네. 있으니까 이건 네. 완전 내 거처럼 느껴지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러한 전통적인 투자 기법 말고도 다른 방류의 금융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점점 늘어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예. 전통적인 투자 방법, 그러니까 바로 금을 사는 방법이 가지고 있는 뭐 장점도 있습니다만 단점도 있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 금을 직접 매입을 하게 될 때는 예. 부가가치세 1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지불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살 때 이미 10%를 더 내네요. 10%를 더 내는 네.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현물금을 직접 매입을 하실 때는 수수료도 굉장히 높게 붙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5% 정도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금두꺼비 막 이런 거 진짜 세공료가 있죠. 세공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수수료가 붙는단 말이에요. 붙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15% 정도는 그러한 부가가치세 플러스 수수료가 붙어서 내가 그만큼의 가격을 더 지불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조금 안 좋은 단점을 가지고 있죠. 또 저희 금고 필요도 있네요. 네네. 보관도 그리고 신경 쓰여요. 보관을 이제 개인적으로 보관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도난의 우려라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 또 집에 화재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됐을 때 또 이렇게 형체를 찾을 수가 없어서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위험성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위험성,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금에 대한 투자할 수 있는 금 투자 상품들이 나와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금통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들 한 번씩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금통장은 이제 쉽게 말하면 금에 투자하는 통장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 통장은 금의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매매 차익이 발생하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 금이 올라가면 금 가격이 올라가면 거기서 이제 매매 차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내가 금 투자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시각각으로 시세가 다 움직이네요. 그렇죠. 매일 금 가격은 변하잖아요.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매매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수익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다만 이러한 금 통장은 일반적으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금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되는 거고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요. 그리고 당연히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는 하지만 예금자 보호 대상도 아닙니다. 실적 배당형 상품인 거거든요. 뭐 이런 이제 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금 투자 방법은 KRX 금 시장을 활용하는 방법 또는 금 ETF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최근 이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보통 우리가 이제 주식을 거래할 때 가는 곳이죠. 한국거래소에서 주식뿐만이 아니라 금도 거래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선물 거래가 있죠. 금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1g 단위로 소액 투자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금 가격이 변동할 거잖아요. 그럼 변동하면서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 거기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현물을 보유했을 때 10% 부가가치세 붙는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10% 부가가치세도 면제가 됩니다. 그러나 찾을 때는 그렇지만 이거를 다시 내가 현물로 찾아야 되겠다. 거기에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에다가 가져놔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의사결정을 내리시면 당연히 여기에서도 부가가치세 10%가 부과가 되는 거고요. 보관을 일단 좀 해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금을 내가 집에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가격 변동에 따른 시세 차익을 난 원한다. 그러면 충분히 매력적인 이제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금 ETF? 마지막으로 금 ETF가 최근 들어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식인 거고요. ETF이기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돼서 계속 이렇게 거래될 수 있다. 유동성이 상당히 높다는 장점이 있고요. 세제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평가할 수가 있죠. 허준영 교수님은 어떤 걸 좀 선호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은도 뭐 좀 비슷한가 좀 궁금합니다. 뭘 해야 됩니까? 개인적으로도 골드바인가요? 저는 그러니까 은이 금에 비해서 가질 수 있는 매력에도 불구하고 은은 거래량이 금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변동폭이 조금 더 큽니다. 저같이 교수들이 대부분 굉장히 간이 작은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간이 작으니까요. 저 같으면 금으로 갈 것 같고요. 간 큰 교수님도 이제 많으시고요. 네네네. 뭐 간이 클 만큼 제가 많이 있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은도 투자하시는 방식은 지금 황세현 의원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금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귀금속 유통업체에서 은괴, 실버바를 팔고요. 그리고 이 실버바 같은 경우는 조폐공사가 만들어서 파는 게 있고 아니면 그냥 민간 업체가 만들어서 파는 게 있어서 가격 차이가 약간 있다는 점을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브랜드도 있고요. 그래서 파실 때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데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 왜냐하면 조폐공사 같은 경우는 자체 품질 인증 인력을 두고 철저하게 순도 관리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이거 거래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큰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차이가 조금 팔 때 가격이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금괴랑 다르게 은괴는 그 수수료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때 한 18%, 팔 때 한 7% 정도의 수수료가 붙고요. 뭐 그 수수료가 붙는 이유, 좀 더 높은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도 적고 변동성 좀 크고 제작 비용이 좀 더 많이 든다고 합니다. 이것도 변질 가능성은 있는데 첫째, 은괴를 사실 때 되게 꼼꼼하게 포장을 해주세요. 그래서 변질 가능성이 적긴 한데 이게 조금만 그 공기에 닿아도 산화는 되거든요. 변색되죠. 변색되죠. 은이 변색되는데 이게 살 때, 그러니까 파실 때는 그 변색된 부분도 품질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0.01g 단위로 사고 파실 수 있는 은 통장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안전자산 아니고 파생 상품입니다. 그래서 예금자 보호 안 되고 실적 배당형 상품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수수료가 한 3.5% 정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ETF는 국내랑 해외를 다 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세제가 조금씩 다르니까 전반적으로 은 통장보다는 좀 더 낮은데요. 수수료가. 근데 그것들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짧게 뭘 선호하십니까? 실물금, 은통장, KRX 중에 교수님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실물금을 선호합니다. 위원님은 저 같은 경우는 금 ETF를 선택합니다. 금 ETF를 선택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서 장단점 보셨죠? 자신에게 맞는 또 자신이 선호하는 거에 금테크, 은테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2024년 1분기가 모든 3월 자산 다 오르는 만물 랠리, 에블리싱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로 돌입하게 되는데 앞으로가 어떻게 될까 정말 중요하게 되겠죠. 올 11월이 가면 미 대선 있고요. 당장 6, 7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들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산 시장도 2분기, 3분기 또 요동을 칠 것 같은데요. 준비한 영상 보고 나신 후에 앞으로의 이 전망, 미래 부분에 대한 이야기까지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 에브리띵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미 지나간 과거고요. 황세훈 의원님, 이제 2분기의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하나 또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값, 은값 여기부터 가보도록 하죠. 일각에선 정말로 금리 인하가 미국이 단행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한 번 더 오를 것이다 라는 쪽의 전망도 있고요. 이미 금리 인하 전망 반영된 거야. 참 어렵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금 가격 또는 은 가격이 변화하는 시점. 이제 은은 사실 그래서 금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런 변화의 영향을 적게 받는. 따로 놀 때가 있죠. 이게 산업재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좀 따로 놀 때가 많고요. 금은 아주 밀접하게 이제 경제 상황의 변화에 맞춰서 가격이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금의 가격이 언제 가장 많이 변하느냐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의 가격이 변하는 시점은 보통 특정 경제, 글로벌 경제에 특정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보통 그때 금 가격이 집중적으로 움직이거든요. 확 튀어오르죠. 네, 확 튀어오릅니다. 확 꺼지거나 또는 확 튀어오르는 방식으로 금 가격이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튀어오를 때 무한정 튀어오르냐?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 정보를 충분히 반영한 순간까지는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는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충분히 정보 반영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냥 어느 정도 변동성만을 보이면서 횡보를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상대적으로는 높지 않다고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합니다. 특히나 지금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달러가 그동안 공급을 줄이는 방향, 공급을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방향성에서 지금 이제 향후에는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성으로 바꾸겠다라는 아주 중요한 통화 정책의
변곡점에 서 있는 거거든요. 예. 보통은 금 가격은 이렇게 통화 정책의 변곡점에서 가장 크게 움직이는 특징들이 관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당연히 지금과 같은 시기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다가 작년 7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죠. 예. 그리고 아마 올해 6월이나 7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을 할 거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작년 연말 근처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변곡점이 논의되기 시작하는 네. 시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보통 금의 가격은 이렇게 뭔가 변곡점이 발생했을 때 네. 집중적으로 금 가격 조정이 일어난다고 볼 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작년 12월 근처부터 지금 금 가격 상승세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이러한 것들은 결국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는 시점을 가면 네. 예를 들어 올해 6월이나 7월 되면 이제 가시화되고 그 이후에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가 이루어질지가 시장에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금 가격의 인상 사이클은 거의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하할 거야, 인하할 거야, 인하할 거야 쭉 시세가 나오다가 탁 인하를 하고 올해 몇 번이야 할 때가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승이다. 거기에 따른 정보 반영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더 금 가격의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반기를 넘어서 연말까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시기별로는 그럼 한 5월, 6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한 상반기 근처까지는 네.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겠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조금 다른 알겠습니다.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허준호 교수님, 앞서 저희가 만물 랠리, 에브리띵 랠리 할 때 이 코인 이야기는 집중적으로 안 했었습니다. 따로 한번 다룬 적도 있었고 코인이 또 워낙 변동성도 크기 때문인데 코인도 에브리띵 랠리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반감기가 4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세가 더 나왔다 이렇게도 보고 있는데 자, 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또 너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4월 반감기 때는 악재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코인 전망도 좀 해볼까요? 네, 사실은 그 이전의 반감기 세 번 중에 첫 네. 번째 반감기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고요. 두 번째랑 세 번째 반감기, 2차, 3차 반감기를 보면 반감기 이후에 굉장히 가격이 많이 튀어 올랐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는 통화정책 환경이나 매크로 환경이 지금처럼 뭔가 금리 인하가 앞에 임박한 것도 아니고 조금 다른 환경들이었습니다. 예. 특히 두 번째 반감기는 코로나 중반에 있었고요. 예. 코로나 초반에요. 그래서 예. 지금 굉장히 다른 환경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현물 ETF 승인되고 그리고 통화정책이 이미 금리 인하의 사이클로 들어간다는 것이 저는 어느 정도 반영은 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네. 이번 반감기가 앞에 반감기랑 좀 다른 게 반감기가 있기 전에 가격이 이미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똑똑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것들이 어느 정도는 저는 선반영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상향은 하겠지만 그러면 속도의 측면에서 지금처럼 굉장히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왔던 속도로 계속해서 갈 수 있겠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예전과는 다르게 조금 더 선반영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것 중에 얘기를 이제 못한 부분 하나는 네.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금리는 하긴 할 거야. 하긴 네. 할 건데 그 시장이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가 가장 당면된 미국 경제의 과제는 아니야.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들을 이제는 조금씩 좀 조정하는 과정을 한번 또 겪자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금리 인하가 생각하는 것보다 물론 그렇게 금리 인하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천천히 떨어지는 거겠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시장에서 조금 요것들을 지금 선반영한 것들을 되물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우상향은 하겠으나 지금과 같은 빠른 속도의 지속적인 상승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편입니다. 반감기 온다고 마치 과거처럼 또 한 번 랠리 네. 나오고 이것도 선반영될 가능성도 네, 있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산 시장의 그 추이를 뭐 딱딱딱 이론대로만 간다면야 누가 투자를 못 하겠습니까? 근데 황 의원님 이제 제도권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어요. 코인이 네.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미국에서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현물 ETF 승인하지 않았느냐. 영국도 ETN 승인한다고 하더라. 우리도 대한민국도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뭐 금감위원장도 하고 있다더라. 그러면 수요는 더 확대되고 코인 가격은 긍정적이지 않느냐. 이 제도권 편입에 대한 이슈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제도권 편입에 대한 이슈는 비트코인이나 또는 그러한 암호화폐들에 있어서는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미국은 앞서 지적하셨듯이 현물 ETF를 이미 승인을 했고요. 네. 영국에서도 현물 ETN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네. 사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상품들 비트코인이 이미 금융시장으로 완전히 편입이 되어서 네. 자산 운용사들 그리고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 집어넣기 시작한다는 것을 네.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해외의 투자자들, 해외의 금융회사들은 이런 기회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문호를 닫고 있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 금융회사들, 우리 투자자들은 오히려 그것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열심히 찾아내지 않을까. 네, 오히려 우리 이렇게 국민들이.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다들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대단히 높으시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우회 수단들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오히려 더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외면하고 조금 더 이렇게 미루기에는 너무나 이제 환경들이 많이 달라져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하반기에 들어서 우리도 조금 더 활발히 이러한 필요성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 물론 저는 올해 내로 우리 그 나라가 현물 ETF를 승인하고 뭐 그런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사실상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앞으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그러한 이제 미국의 사례 또는 영국의 사례를 쫓아가게 되는 그런 이제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마치 진부한 것처럼 들리게 됐는데요. 증시, 주식시장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S&P 500, 미국 증시 자고 일어나면 사상 최고가 경신. 우리도요. 국장 왜 못 가지? 코스피 못 가지 하는데 지금 2,700 중반까지 왔고 2,800을 지금 도전하고 있거든요. 허준정 교수님, 주식시장도 에브리띵 랠리에 빠질 수가 없겠고 뭐 금리나 이런 이슈가 또 유동성 이슈까지 겹친다면 우리 뭐 코스피와 주식시장도 글쎄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주식시장을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볼 때는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늘 이제 맨 앞에서도 앵커님께서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시총의 지금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반도체 기업들인데 그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지금 반등하는 모멘텀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수출 급증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미국발 어쨌든 금리 인하가 조금씩 있을 것 같다라는 측면.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금리를 못 내리고 있는 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두 가지는 결국 물가랑 미국의 금리의 향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올 하반기에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가 조금씩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를 봤을 때 우리나라랑 미국을 직접 비교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랑 대만을 포함한 신흥국이 지금 현재 한 12배. 그래서 과거 한 10년 평균이 한 12배 약간 안 되는데요. 그 정도인데 선진국은 지금 한 19배 정도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그만큼 많이 올랐다고 봤을 때 우리도 조금 추격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점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조금 더 앞으로 좀 밝게 보이는 측면인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매크로 팩터도 좀 봐야 되는 건 어쨌든 간에 올해 미국이 조금 잘 나가는 경제인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그렇게 굉장히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결국 수출은 좋고 내수는 좀 힘든 경제가 한 해가 될 것 같아서 매크로 팩터는 조금 약점은 될 수 있습니다만 산업별 팩터나 전반적으로 반도체 시장 섹터별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본격적으로 좀 상승 모멘텀 뭐 저희가 맨만 전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조금 이제 벗어던질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오지 않고 있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 근데 다행인 거는 우리 증시가 반도체 쪽에 수출 기업 쪽에 이 비중이 크니까 내수는 좀 안 좋지만 여기를 좀 이끌어 간다면 그래도 우리가 너무 지금 못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만큼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결국은 삼성이 그동안 조금 잠자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게 결국 AI 반도체 쪽, 고성능 반도체 쪽에 갔다가 엔비디아 쪽에 붙을 수 있는 것이 삼성이랑 조금 뭔가 기술 호환이 조금 어려운 HBM 쪽이요. HBM 쪽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서 이제 삼성이 조금 반등의 모멘텀을 저는 찾은 것 같고요. 이제까지는 SK 하이닉스 쪽에 조금 몰렸던 수요들이 결국은 이제 삼성 쪽으로도 조금 갈 것으로 보이고 삼성이 본격적으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이 조금 나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 이제 삼성이 어떻게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팩터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황세훈 의원님, 좀 2,800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수의 증권사들이 상단 밴드를 3,000포인트까지 지금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3,000포인트. 우리가 전 고점이 3,300이잖아요. 한번 도전할 만합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3,300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냐? 뭐 저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3,000포인트에 도달할 가능성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해도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어떤 동력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산업적인 측면, 네. 이제 반도체 경기들이 회복되고 있다. 네. 이것은 우리나라 경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는 뚜렷하게 개선될 가능성 정도를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업별로 좀 차이는 있겠죠. 네네. 뭐 그렇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가 강하게 지금 이제 알려준다면? 실적을 견인을 해준다면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러한 부분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밸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지금 정부가 이제 기업들에 있어서 투자자들의 이해관계, 특히 이제 투자자들의 그런 이제 주가에 대한 관심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본 효율성 이런 것들을 개선하도록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이러한 흐름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이러한 것들이 향후 결국은 기업의 주가 수준을 높일 수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하는 부분들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반도체 실적 개선 플러스 기업에 대한 밸류 프로그램의 효과 이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는 우리가 3,000포인트도 충분히 가시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허준영 교수님께서 좀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에브리띵 랠리 1분기는 다 올라서 좋았거든요. 에브리띵 랠리가 2, 3, 4분기 다 갈 것인가에 대한 또 뭘 조심해야 될지도 좀 궁금하게 되고요. 이게 간다면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그런 것도 한번 총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 금리를 처음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미국 금리.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될지 생각보다 많이 내릴지 적게 내릴지 빨리 내릴지 천천히 내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전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의 지금 AI발 어떤 산업에 견인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암초는 없는지 혹은 지금 마켓이 너무 뜨겁죠? 장밋빛 환상에 좀 젖어 있는 게 아닌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검증할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자산이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 더 잘 되고 어떤 자산이 조금 고꾸라지고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만물 랠리, 에브리띵 랠리에 대해서 점검해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 오늘 오전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특정 현안에 대해서 직접 대국민 담화에 나선 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자, 이래서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과 함께 의료 개혁과 의대 정원 등에 관한 추진 경과 그리고 앞으로 의료 개혁 해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